그리고 5번째, 아까 패널분들이 예를 들어 환각제 사용이나 여러 가지 신비적인 주술도 생겨났겠다라고 이제 추측해 주셨잖아요. 너무 정확한 게 여러 가지 신비의식들이 이때부터 생겨나게 돼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침묵하는 신들의 말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이제부터 직접 주관적 의식으로 바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징조술들이 발생하게 돼요. 징조술? 첫 번째. 단순한 패턴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예전에는 신이 지시를 내리면 그걸 따랐잖아요. 근데 이제 지시를 내려주는 명령자가 없으니까 현상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사건을 인과관계로 기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그래서 원시적인 형태로 징조술이 발전하게 돼요. 이게 기원전 650년경이라고 보는데 이때 발생되는 출토되는 석판들의 30%의 기록이 다 징조술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를 들어 뭐 비가 왔더니 뭐 나뭇잎들이 떨어졌다. 아니면 우박이 친 다음에 벼농사가 망했다. 뭐 이런 것들의 기록들을 그냥 써놓는 거 일련적으로.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다. 네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 거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뭘 뭐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신발이 벗겨져 있는 것들. 네. 그래서 신발이 막 벗겨져 있으니까 화가 났나? 이런 식으로 신과 무관하게 어떤 간접적인 증거를 갖고서 설명하려고 노력하게 됐다. 네, 맞아요. 그게 징조술이라 볼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자기가 경험하는 세계를 이해하는 것들 배워야 되는데 1차원적으로 그냥 사건들을 뭔가 인과관계, 연속관계로 파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복점이 발생했다고 봐요. 이게 징조술이 훨씬 더 복잡해진 형태, 이제 전문화된 형태로 봐요. 신들의 의도를 다양하고 복잡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이제 복점의 기원이 되는데, 네네. 동물점이 유행하게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왜 동물로 꼭 점을 쳤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동물점?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재물에 대해서 생각, 기원. 우리가 항상 희생제를 지낸다고 하는데 동물을 제물로 삼는 건 어디서 기원한 거냐면 환각을 일으키는 우상한테 아까 뭐 한다고 했었냐면 음식물을 먹이던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길로부터 기원해서 동물을 통해서 신의 의도 혹은 신의 의사를 헤아릴 수 있는 복점들이 생겨나게 돼요. 동물이 이제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데 거북이 등껍질 뭐 이런 건가? 거북이 배껍질이거나 혹은 동물의 내장의 모양 형태를 통해서 신이 어떤 자신들한테 말을 전달해 줬다고 봐요. 내장의 모양 혹은 장기의 위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시작해요. 좀 슬픈 것 같기도 해. 버려진 자들의 어떤 네, 맞아요. 안간 힘을 써가지고 뭔가 해석해 보려고. 네. 최 사장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예.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작도라도 타야지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네. 과거에는 명료하게 들었는데 이젠 잘 들리지 않아서 체계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무언가 동물의 희생제라든가 혹은 뭐 이제 인간과 신을 연결해주는 중간 형태의 뭐 천사들이 나타났다든가 다 이렇게 이해는 가는데 네. 그렇다고 과거에 그러면 예전에 들었을 때 있잖아요. 정말로 들은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들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무의식 혹은 운해였나요? 운해가 네, 알려주는 건가요? 네. 운해가 알려주는 거였고 그게 나름의 체계가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내뱉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그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신이다라고 인정받지 못했겠죠. 네.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수준, 뭐 프로이트에 의했을 때의 어떤 무의식적인 수준에서의 체계가 있는 명령을 내렸을 건데 현대에 와서는 현대라고 하기보다는 그 양원적 그 의식이 붕괴하면서는 약간 좀 그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체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체계가 없어졌다라는 것처럼 느껴져 갖고 듣다 보면 설명이 아니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상상해 보면 돼. 목소리가 들리는 시기가 있는 거야. 개인이 됐든지 어쨌든 그 문화 전체가 됐든지 목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면 목소리가 자동반사로 들리고 난 그걸 실천하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는 복잡한 절차나 재래의식이 필요 없다는 거야. 어차피 신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치.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근데 그 목소리가 굉장히 이제 이전이잖아요. 오히려 8,000년 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체계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떤 지적 수준을 생각을 해보면. 근데 정말로 체계가 없었다면 신의 목소리를 인정을 못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체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지금 현대처럼 아주 짜임새 있지는 못하더라도 아주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툭툭툭툭 내뱉으면 신으로 인정받기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의식적으로 들리는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체계가 상당히 보편적인 그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을 정도였으면 굉장히 고등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덕실님의 질문은 이거죠. 양원적 정신이 문명 상태로 유지되어서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을 정도면 네. 되게 고등적인 지시 전달 체계였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게 갑자기 왜 단절되거나 안 들리게 되었는가? 라기보다 그 앞부분은 맞는데 갑자기 왜 안 들리게 됐는가라기보다는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우리한테 지시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뭐 예를 들면 꿈에서를 생각해 보면 체계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체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 굉장히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야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8,000년 전에 양원적 의식 상태에서 신의 역할을 하는 왕이 목소리를 들어서 그걸 내뱉는데 그게 너무 체계가 짜임새가 있다는 게 가능하냐라는 생각이 무슨 말 이렇게 상상하면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깡쌤이 왕이야. 그리고 우리 셋이 백성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아주 고대 시대여서 너네 다 좆됐다. 좆됐다. 근데 어쨌든 목소리가 다 들려. 개인적인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어. 왜냐면 독실이도 길을 가다가 목소리를 듣는 거야. 그럼 거기대로 그냥 행동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깡쌤이 왕이잖아. 근데 깡쌤도 뭔가 목소리를 들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신전 하나 지어보자. 그러면 우린 따른다는 거야. 왜냐면은 내가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니까. 깡쌤이 신전을 짓자라는 저 얘기도 신이 했을 거라고 우리가 쉽게 수긍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굉장히 절차적으로 일이 쉽게 수행됐을 거야. 근데 어느 시기가 됐냐면은 우리의 주관적 뇌라는 것이 탄생한 거지. 주관적 정신이 탄생한 거야. 그래서 목소리가 서로서로 안 들려. 그래서 나도 의심스럽고 하고 있는데 깡쌤이 왕이잖아. 지시하는 거지. 저기다가 재단 하나 만들자. 문제는 그럼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깡쌤이 뭐가 필요하냐면 절차가 필요한 거야. 의뢰 절차를 복잡하게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전달해서 받았다라는 걸 설명해줘야 우리가 그때서야 움직인다. 그러니까 문제는 과거에 8,000년 전에 깡쌤의 무의식이 너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전을 그냥 만져보자 했을 때 각자 알아서 자기가 볼 때 옳은 대로 신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들이 모여서 예를 들면 동서남북을 완벽하게 맞춰야 되고 배수 시스템은 어떻게 돼야 되고 지금 높이는 얼마가 돼야 되고 그리고 각도까지도 피라미드 같은 걸 보면 그 양원적 정신 상태를 자기가 상상하기 힘들다 이 말씀이신 너무 거잖아요. 체계적이라는 거죠. 너무 고도로 정밀도가 높은 체계인 거예요. 느낌이.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뇌 용량, 지능, IQ의 차이는 없을 거야. 그렇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집단지성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을 해내게 그러니까 되잖아요. 독실이 자꾸만 이제 뭘 동일시하냐면은 양원적 뇌가 무슨 원시적인 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오늘날에 와서 예를 들어서 환청을 듣는 사람의 지능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환청을 지시하는 그 무의식은 체계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꿈을 꾸는데 나오는 것들이 체계적이고 짜임새가 있지 않다니까. 근데 그 환청이라는 것이 짜임새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게 단순하게 그냥 정말로 외부 환경과 단절돼서 막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 전반적인 상황. 지금 우리나라 꼴만 봐도 이 체계적이고 짜임새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운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종합한다고 하잖아. 정보들을 종합해서 우리한테 던져주기 때문에 이때 종합하는 정보들은 외부 환경에서부터 발견되는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가지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독실님이 양원적 정신 상태가 지금보다 뭔가 미기에서 합리적이거나 고도로 체계화된 게 어려울 거다라는 걸 전제하면 그렇죠. 네. 무의식이 지시하는 거니까. 네네, 이게 우리가 교육에서 배우는 것들이에요. 역사가 진보하고 사람들의 의식이 진보했다라고 보면 이전의 상태는 현대보다 미개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줄리언 젤슨 의식이 진보했다고 보는 게 아니고 경험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컴퓨터에 대한 작동은 똑같아요. 근데 뭔가 386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이 한정돼 있잖아요. 거기서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컴퓨터 역할을 할 거예요. 근데 현대 사회는 뭐 슈퍼컴이라고 생각하면 컴퓨터 역할은 동일하지만 처리할 수 있는 경험체량, 정보량이 압도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양원적 문명을 살아가던 개인들도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합해가지고 어떤 지시 전달 체계를 만들어내는 건 동일한데 현대인이 겪는 것보다는 경험치가 훨씬 더 적다. 이거의 차이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독실이 반론은 이해는 가는 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잖아요. 미친 사이코 교주가 온 나라를 좌지우지 하는데 그 나라 꼴이
개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이런 거 어떻게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느냐. 네. 근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는 되네 저도. 아니 운에서 오는 정보가 미친 사이코 그런 게 아니지. 종합적인 정보를 갖고서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거 아니야? 네네. 약간 그 말은 뭐처럼 느껴지냐면 사실 왜 그런 회로로 판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최 사장님의 의견이 약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내 기억을 가지고 내 모든 생각들을 하는데 그래서 종합적인 이야기들을 내가 해요. 근데 그게 사실 나도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뇌를 통해서 내가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판단을 해서 툭 하고 내뱉는 거야. 직관 말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직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왜 이런 선택을 했지? 라고 의심스럽지만 실제로는 그 직관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처리한 과정 중에서 나한테 보여줄 거 아니야. 그게 맞는데, 그러니까 거기까지 완전히 동의하는데 그 직관만으로는 어려운 복잡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상. 직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개인이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판단은 직관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국가 전체가 이제 운행되는 과정에서 그게 누적될 거 아니에요. 오늘도 직관으로, 내일도 직관으로 툭툭 내뱉는 것들이 계속 직관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니까 특히나 왕 한 명이 받고 있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왕이 왜 모든 걸 직관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는 않지. 초반에는 그랬어야겠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어쨌든 양원형 내로 운영되는 사회가 문제점은 있을 수 있죠. 그렇지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보다 굉장히 질서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도 사실은 그거에 대해 신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안정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왕이 무언가 메시지를 받아서 툭 하고 내뱉어. 그다음에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달라붙어서 같이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의논을 하고 이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방향성을 제시하면 괜찮아. 뭐 말하자면 서면 보고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면 그거에 대한 해석들을 하는 거니까. 근데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초반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듣는 거잖아요. 계속 툭툭툭툭 듣는 것들을 이렇게 내뱉게 되면 오히려 체계가 무너질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아마 고대 사회 신정 국가들이 가졌던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독실님 같은 경우는 그게 독실님 현재 생각으로는 그때 당시 사회 그 정도로 허접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양원적 내라고 해석하는 게 약간 과장된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 거고 최 사장은 양원적 내의 상태로도 어느 정도 고도화된 문명을 조직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난 후기면은 가능한 것 같은데 초반에는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였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상한 거야. 분석적인 것이 그렇다면 더 좋은 결과를 발생시키는가. 좋음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좋음이? 지금 좌뇌형 인간과 양원적 뇌를 가진 인간이 지금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신의 목소리가 지금 들리는데 니네 얘기 틀렸어. 이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 저희가 법을 누구나 따르면서 살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거 법이 항상 변동이 있잖아요. 해석의 다양성이 있고 그걸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양원적 문명은 이게 문명의 기제로서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신적인 목소리가 들리거나 왕의 신적인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 자체가 저희 지금 기준은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를 운영하는 사회 시스템이기 때문에 꼭 혼란스럽다고 여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그때 사람들이 지금을 생각하면서 걱정하지 않을까? 야, 그렇게 직접적인 어떤 명료한 명령 체계가 없는데 어떻게 사회가 유지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요거 조금 이따 다시 토론해 보도록 합시다. 네네. 그럼 두 번째 그리스 의식에 대한 거를 말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뭔가 개념, 선악에 대한 개념 혹은 천국에 대한 개념, 신비적인 의술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봤고 그리스에 대한 의식은 특이하게 지적인 의식이 발생됐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이제 일리아스 문헌을 통해서 분석하는데 우리가 쓰고 있던 단어들에 대한 개념 변환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몇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역사적으로 큰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했었어요. 기원전 1200에서 1000년 사이에 어떤 게 있냐면 아시리아 지역이랑 다르게 미케네 지역, 그리스 지역에서는 모든 도시가 자연재해로 와해되게 돼요. 우리가 이때 아틀란티스라고 부르는 것처럼 네, 미케네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바다 밑으로 갑자기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규모의 난민이 발생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그 주위에 있었던 문화권들을 붕괴시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서사시들이 다 어떤 거를 다루고 있냐면 난민초들을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족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리아스 시에 드러나는 단어를 분석해보면 크게 뭔가 지금 마음으로 대치해서 해석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 투모스, 프레네스, 누스, 사이키, 크라디, 케르, 에토르 이런 단어들인데 이런 단어들의 의미가 그 같은 문헌 안에서 변환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는 이걸 항상 마음, 의식 상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당시 문학 작품을 분석해 보면 이건 그냥 신체 기관을 지칭하기만 해요. 주관적 의식이 없으면 마음이나 의식 상태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치되는 개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때 뭐 프레네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허파를 말해요. 신체 기관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의미가 발전하면 호흡에 관련되는 내적 신체 감각들을 의미하게 돼요. 근데 호흡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막 긴장하는 상황에 처하면 호흡이 빨라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흡 자체의 신체적인 반응은 환경에 대한 반응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의미 변화가 일어나냐면 프레네스는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경험을 기록해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프레네스가 공포나 기쁨을 나중에 의미하는 단어로 전환되게 돼요. 맥락적으로 해석될 때. 네. 왜냐하면 기뻤을 때 막 저희가 뭐 숨이 이렇게 막 잘 쉬어지거나 아니면 공포 상황에서 숨이 가빠지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예전엔 신체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 감각을 의미하던 단어들이 인간의 기분이랑 연결되게 돼요. 이것도 이제 양어적 뇌에서 중화적 뇌로 바뀌면서 이런 언어의 의미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네네. 그 다음에 크라디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거는 심장을 의미해요. 근데 저희가 항상 지금도 마음에 연결된 거다 그러면 뇌에 있다고 보기보다는 마음, 심장에 있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렇네. 네. 실제로 심장이 있어요. 마음이? 네. 그래요? 아프잖아. 마음이 아플 때. 야, 진짜 근데 마음이 아플 때. 심장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그 뇌에서 심장 쪽에 있는 뭔가가 아프다고 느끼는 거야? 아니면 심장이 진짜 어떤 고통의 신호를 보내는 거야? 원래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 혈압도 높아지고 심장에 통증 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네. 영혼이 거기 있어서가 아니라. 아, 그래? 어쨌든 마음이 거기다는 건가? 네. 그래서 크라디는 이제 심장을 의미하게 됐었는데 나중에는 두드리는 거, 물리학적으로 두드리는 거에서 떨림이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아. 저희도 아까 호흡과 마찬가지로 심장, 떨림, 두근거림도 외부 자극에 반응해서 일어나잖아요. 심장 박동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고 불안한 걸 의미하는 의미로 전환되게 돼요. 그래서 일리아스 문헌들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자를 뭘로 표현하냐면 심장이 빠르게 박동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심장을 의미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로 전환되게 되냐면 떨림에서 두려움의 의미 변환 전환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자신 주관적인 감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한 거구나. 네. 그리고 특징적으로 에토르라는 단어도 되게 신기한데 이게 크라디랑 똑같이 심장으로 많이 번역되거든요. 근데 심장이랑 구별돼서 복부를 지칭하는 용어로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지금 해당하면 위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항상 스트레스 겪으면 나 위경련 왔어, 뭐 위궤양 왔어 이러는 것처럼 시민성 질환들이 위랑 연관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위장을 의미하던 에토르라는 단어가 나중에는 인간이 처한 극도의 뭔가 불안 상황 혹은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게 돼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누스,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지각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나와요. 지난주에 저희가 말했을 때 의식의 특징이 공간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봤는데 네. 이걸 위해서는 시각적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뉴스라는 건 특이하게 신체적으로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는 의식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변환되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를 볼 수 있냐면 예전에는 신체를 의미하던 단어들이 인간의 정신이나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로 변환되어서 사용하는 걸 문헌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게 돼요.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걸 솔론식이라고 보는데 기원전 6세기 초예요. 솔론식이? 네, 솔론. 저희가 이제 많이 언급하는 사람인데
이전까지 아테네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불행이 생겨나면 신에 대한 원망을 했었어요. 신이 이제 명령을 내리니까. 근데 이때부터 솔로는 뭘 의미하기 시작하냐면 그리스 사람들한테 불행이 생기면 신을 탓하지 말고 자신을 비난하라고 충고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소크라테스 말로 많이 알고 있는 너 자신을 알라 이런 표현들이 이때 대두되었다고 보거든요. 의식이 도덕과 연관되어서 발달하기 시작해요. 신이 없을 때는 도덕 자체가 불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의 준칙을 누가 정해주냐면 신의 명령이 정해주는데 이때부터는 도덕, 그러니까 주체자가 개인으로 설정되게 돼요. 네, 그리고 도덕적인 권위나 도덕적인 행동 지침 자체를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권위를 갖기 위해서 이때부터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모든 것에 대해서 절제하라는 가르침, 종교적인 가르침들이 이때 생겨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도덕적 판단이나 실천, 일상생활에서 실천의 주체가 드러나는 게 얼마 안 됐다. 역사적으로 네네. 보면. 그게 네. 이 사람은 기원전 한 7세기 정도? 네, 기원전 한 6세기 정도 그리스 시대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 단초를. 주관적 정신이 막 태동하는 그 과도기. 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 뒤에가 추계 시대라고 해서 인간의 문명을 결정짓는 네. 기축시대 문명들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때 추계시대의 모든 종교나 그 철학의 가르침이 뭐였냐면 신으로부터 외향으로 쏠려있던 시선으로부터 인간으로 전환되게 되거든요. 두둥. 소름 끼쳤어. 네. 나중에 저 여기 연결해서 추계시대도 붙일 건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나는 추계시대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기원전 5세기. 네. 무렵에서 인류의 스승들이 탄생했다. 갑자기 탄생했어. 그게 좀 신비하게 느껴지거든. 외계인이 보낸 건가? 동시에 네. 뭐 여러 가지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 얘기를 좀 기반으로 하면 그 의식의 변화, 네. 양상에서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 그 정신문화연구소 이런 거 하나 차립시다. 네. 김도인 정신문화연구소. 네네. 그렇구먼. 카드 들고 오시면 되고요. 되게 그 정합적이네. 예예. 이 정도는 설명해줘야지. 할부됩니까? 네네. 할부되고 패널 할인도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오, 재밌어요. 이런 개인의 내면이 발견되는 그 시기. 네. 설명을 해주셨고. 네. 쩐다. 지금 쭉 들은 얘기가 시간상으로 치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10,000년 정도부터 양원적 의식이 나타나서. 네네. 그렇죠? 15,000년. 15,000 정도니까. 네. 어쨌든 그때부터 기원전 3,000년에서 기원전 한 7세기까지 네. 인류 문명을 김도희님께서 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후려치셨어요. 분당 한 1,000년 정도 되는 건가? 네. 호방하다. 이 정도 스케일은 돼줘야. 네,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가 박물관 같은 거 가보지 않습니까? 역사박물관이나 자연사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막 돌조가리 몇 개 있고 막 이상한 장난감 같은 뭐 장식품들 있고 농기구 몇 개 그리고 뭐 그 애들이 그린 이상한 그림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서 뭐 아무 감흥이 없잖아요. 좀 왜 이런 걸 여기다가 보관하고 있나 이런 생각 안 합니까? 네. 뭔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그 고대 신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신화 관련된 책들 같은 거 보면 이게 뭔 개소리야 이런 생각도 좀 들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무슨 어떤 교훈 같은 거 찾으려고 하고 신화 속에서. 아, 그렇지. 무슨 문학 작품. 그렇죠. 문학 작품처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책의 저자는 그런 그 고문원적인 이제 근거들이나 뭐 이런 유적들 속에서 고대인들의 정신 세계를 이제 복원하려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좋게 평가를 해주면. 그래서 흔히 이제 저도 종교학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자주 들었던 얘기가 이제 신화를 정말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신화 하면은 뭐 그리스 신화니 뭐 단군 신화 뭐 이 정도 해가지고 그냥 옛날 이야기 정도로 생각할 텐데 그때 당시에 그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믿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정도까지만 알았는데 김도인이 더 첨부해 주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목소리가 들린 거야. 실제로. 네. 그러니까 마치 그 일리아드라는 그 작품 속에 보면은 이제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순간마다 신들이 찾아와서 막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시각에서 보기에는 그냥 문학적인 장치인가? 내면의 갈등을 그렇지. 비유와 상징인가 보다. 네,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시로 구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서사시 이렇게 공연을 해야 되는 작품이니까 문학적인 장치인가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아닐 수도 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그걸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작가는. 사실 나는 이게 사실 체험과 좀 연결돼 있어가지고. 또? 옛날에 그러니까 그 대학에 막 입학하기 전에 네. 어땠냐면은 이렇게 단어나 막 그런 것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야. 잠깐 최 사장 뇌가 하나지 너 두 개가 내가 그 좌뇌 우뇌 구분이 안 되는 이제 것 곧 같은데. 얘기할 그 현대인의 남아있는 잔상이 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예, 시적 얘기해 영감이 주세요. 막 떠오르시던가요? 단어나 막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나는 이제 하교를 해가지고 집까지 걸어가는데 30분 정도 걸렸거든요. 네. 35분 정도. 그럼 그걸 혼자서 이렇게 걸어가면 자꾸만 귀에서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막 단어 같은 게 떠오르는 거야. 그러다가 고등학교가 끝나고 대학교 초기가 되면 그게 어느 순간부터 문장으로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했었냐면은 오 주여. 말을 거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서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게 어릴 때는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유나 상상을 할 때 그게 문장 형식으로 대화하나 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너희들은 안 그렇습니까? 전혀 지금 공감을 못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사유하거나 상상할 때 그게 들리는 것처럼 제가 보이잖아. 그 예전에 저도 믿지 않으시겠지만 ROTC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 이게 정말요? 처음 들었는데? 예, 믿지 않으시겠지만 다들 신체 검사 통과하고 북한 만세해가지고 떨어졌다는. 예, 인성면접 심리 검사에서 불합격했거든요. 진짜. 100% 합격한다는 거기에서요? 심리검사에 떨어지기 힘든데. 처음 들었는데? 처음 들었는데. 분이랑 같이 근데 방송하고 그때 있습니다. 질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귀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깡쌤도 그러면 소리가 들렸습니까? 아니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했거든요, 그거를. 떨어질 정도면 뭔가 일관된 답이 있었을 거야. 저 학교 다닐 때 그런 말 들었었거든요. 남자친구들한테 뭐라고 했었냐. ROTC에서 면접 떨어지면 진짜 인성에 문제 있는 거라고. 근데 면접이 아니라 지금 그거 뭐야? 심리검사에 떨어지면. 네, 심리검사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네네. 심리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역시 우수하셨군요. 네. 그렇군요. 역시. 그때부터 제 싹이 있었는데. 근데 정치적인. 어쨌든 실제로 귀에 소리가 들렸다. 근데 진지하게 물어보면 너희는 안 그랬습니까? 어렸을 때? 저희는 솔직히 그런 경험은 없고. 저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는데 이런 건 들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인형놀이를 할 때는 진짜 소리를 듣는다고. 그래. 무서워하지 마, 이 인형 자식아. 둘이서 이제 대화를 하게 시키잖아. 자기가 두 가지 롤을 소름 다 돋았어, 맡아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인형이 척키일 때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내한테 물어보면 얘가 뭐라고 말했어? 라고 하면 얘는 정말 그 어린아이는 철석같이 얘가 나한테 맞아요. 뭐라고 네. 이야기했어 라고 하잖아요. 유아기에는 그럴 수 있죠. 그쵸. 이게 인류의 원래 그렇잖아요. 마치 프랙탈 구조처럼 거대 구조에서 발생하는 게 작은 구조에서 반복되잖아. 인류 역사에서 발생하는 구조가 인간 개인의 역사에서 반복된다니까. 우리 어렸을 때 분명히 그랬을걸?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최사장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인형놀이 한 겁니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요즘에 해요. 끝나면 친구가 없어서. 인형이랑 대화해. 아, 네. 친구가 없다는 게 그 살아 숨쉬는 친구가 없다는 것 뿐이지 집에 가면 인형들 막. 14명 정도가 동시에 말을 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얘기하면서 섬뜩해져. 14명을 카와 대화하고. 눈빛이 있는. 너무 진지해. 네. 웃고 있지 않아. 아니, 난 누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아. 어쨌든. 자, 알겠습니다. 잘 네네. 수습하도록 합시다. 네. 그 신정국가 신화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점점 그게 분리되면서 그 신들의 세계에 분리된 사람들이 가졌던 뭐 독특한 종교적인 양식도 알아봤고요, 저희들이. 네네. 네, 그리고 개인의 내면이 탄생하는 순간까지 관찰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최 사장님을 아끼는 마음으로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방송에 나와서는 이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 편집할지 한번 진작에 고민 한번 편집은 해보도록 안 돼. 하겠습니다. 이건 나가야 네네. 돼. 알겠습니다. 네. 최 사장님의 그 개인적 인생에 대한 해답을 제가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예, 네. 기대됩니다. 2부에서는 2부에서. 현대 세계에서 드러나는 양원 정신의 흔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데 크게 두 가지 보려고 하거든요. 제일 재밌는 게 그 신탁이랑 예언자 신들림 현상. 이게 이제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정신분열증으로 다뤘었던 것처럼 정신분열증에 대한 기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신들림 현상, 신탁에 대한 것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권한이임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생각하면 양원 정신의 이제 붕괴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개인 정신의 변함보다 항상 뭐가 느릴 거냐면 사회적인 변화가 느릴 거예요. 그 개인은 이미 양원 정신의 붕괴가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신의 목소리가 안 들렸어요. 근데 문화는 그거에 맞춰서 빠르게 변하기가 어려우니까 변화하는 개인들이 계속 양원적인 정신의 구조로 유지되는 문명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적응하기 위한 기제들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 그게 신탁이나 예언자 신들림 현상이라고 봐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신의 음성이 이제 불확실해지면 사람들은 자기가 행동을 할 때 뭔가 정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자기한테 정확한 지침을 내려줄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찾게 돼요. 그 권한임을 어디에 하게 되냐면 이제 역사에서 전반부에서는 신탁에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양원적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양원적 패러다임은 의식이 축소되는 것과 연관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제를 말해요. 그러니까 양원적인 문명이 붕괴해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계속 그거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통칭해서 양원적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해요. 양원적 패러다임이 끝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양원적 의식이라는 것이 종료되고 주관적 정신이 태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사람들이 바로 주관적 의식에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걸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기존의 양원적 문명으로 복귀하려는 시도들을 해요. 그거를 양원적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원적 패러다임에는 4가지 특징이 드러나는데 이건 4가지 특징이 순차적으로 드러나는 건 아닌데 4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항상 뭐가 있냐면 집단적 인지 규범이 있어요. 문화적으로 합의된 기대. 첫 번째 이게 있고 두 번째는 유도 현상이 있어요. 유도 절차. 그러니까 작은 범위나 대상의 주의를 집중시켜서 개인의 의식을 축소시키는 어떤 의례적인 절차들이 반드시 있어요. 세 번째 환각 상태가 일어나요. 트랜스 상태. 2가지 집단적 인지 규범이 형성되고 그거를 개인적 의식을 축소시킬 수 있는 유도 절차가 있으면 개인의 유산화가 소멸되면서 집단이 허용하고 고치한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환각 상태고 4번째 그러면 고대적 권한 위임이 발생하게 돼요. 집단 인지 규범에 따라서 환각 상태를 조정하는 주체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신이라고 설정하는데 문명에 따라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체자는 신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 4가지가 구성되면 항상 양원적 문명으로 회귀하려는 양원적 패러다임의 시도들이 드러나요. 굉장히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제가 더 전문 용어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정치적 용어입니까? 예, 네. 예, 빠라고 그러죠. 빠. 빠? 무슨 빠. 요걸 빠라고 볼 수 있다. 예, 뭐뭐 빠 하지 않습니까? 네. 집단적 인지 규범을 그렇죠. 갖고 어떤 유도 절차가 있고 환각 그렇죠. 상태에 빠지고 환각 상태에 빠져서 어떤 고대적 위임을 한다. 그렇죠. 네. 어떤 분을 이렇게 추앙하면서 맹목적으로 그분한테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바칠 수도 있는. 이게 웃기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빠라는 게 어떤 양원적 패러다임의 현상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사회가 복잡하고 질서가 없고 어지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위 있는 존재한테 어떤 집단적 인지 규범을 갖고서 그걸 믿고 있고 고대적 위임을 한다. 네.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근데 이걸 그러니까 너무 공감하는데 굳이 양원적 의식으로 연결하지 않아도 그냥 설명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증거인지는 모르겠어요. 양원적 의식이 주관적 의식으로 변화되는 증거라고 하기에는 이 사회 현상인 거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도 그런 것들이 다 있고 우리가 뭔가를 기대고 싶고 그래서 종교를 갖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 목소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뭐 중년의 남성이 아이돌을 따라다녀. 근데 그러면서 나름의 스트레스를 풀고 거기서 이제 편안함을 느끼는 거야. 혹은 뭐 자신이 나이 들면 서러움을 좀 잊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발견되고 있고 심지어 그걸 자기가 인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오케이인데 그게 양원적 의식이 남아 있는 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한번 들어봐. 예, 알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시작도 안 했으니까. 네. 오케이. 제가 설명드린 양원적 패러다임의 4가지 요소는 그 비중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4가지가 이제 공통적으로 반영돼야 되고 만약에 한 가지 요소가 약해지면 다른 거의 요소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집단적 인지 규범 자체가 약하다 그러면 그거를 이끌 수 있는 유도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강화된다던가 이런 특징이 드러나요. 구체적 예로 들어볼게요. 네. 이게 드러나게 된 게 신탁이에요. 두둥 신탁. 신탁을 뭘로 볼 수 있냐면 그럼 저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자연스럽게 주관적 의식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꾸 양원적 의식, 과거로 회귀하려고 할까라고 하는데 이거 생물학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난주에 말했었던 것처럼 우방구가 우세하는 작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9,000년에 걸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변화들이.
그러면 당연히 일직선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신경학적인 잔여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걸 첫 번째 신탁이라고 보는데 신탁이 그리스 사회의 모든 정치의 결정을 하는 1000년 동안의 기제로 작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뭔가 행동하는 게 1000년 동안 한 사회를 움직이는 시스템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신탁이 이거를 대리하게 돼요. 아, 신탁이라는 뭐 그렇지. 그렇게 뭐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면 그렇게 1000년 기간을 작동할 수는 없었을 거라는 거지. 네. 어떤 신경 구조적인, 어떤 뇌 구조적인 측면이 있었어야지만 이게 설명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게 하나의 문화적, 사회적 시스템으로 정착된 거죠. 양원적 문명을 대치할 수 있게끔. 그래서 대표적으로 델포이 신탁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델포이 신탁은 아폴론 신을 모시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온파로스, 배꼽이라고 불리는 삼각뿔 모양의 석조물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구 중심이라고 불리는 위치에 모셔져 있어요. 이거를 이제 여사제나 혹은 2-3명의 사제들이 관리하게 되거든요. 네. 여사제들을 뽑는 특별한 기준 같은 건 초창기에 없었어요. 그냥 한 명의 여사제나 2-3명의 여사제들이 있었고 보통 가난한 농부 출신의 딸이었어요. 이 사람들 이제 신탁을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스러운 시냇물에 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성스러운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아폴론 신의 성스러운 나무의 월계수를 통해서 신과 접촉해서 신탁을 받게 돼요. 그리고 질문하면 항상 즉각적으로 답이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신들려서 막 삐뚤어진 입이나 온몸이 비틀린 상태에서 신탁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신탁을 내리는 여사제는 항상 아폴론 자신을 지칭하는 1인칭만 사용하고 왕이나 시민들이 와서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항상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그리스가 어떤 거를 결정하냐면 모든 정치적 결정을 다 해요. 식민지 선택, 어떤 나라를 우방국으로 선택할 건지, 통치자의 결정, 법을 어떻게 만들 건지, 전염병이나 기근이 확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전에 뭐 오이디푸스도 전염병이 나라에 도니까 아버지 맞아. 왕이 신탁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든 결정기구가 신탁으로 위임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럼 실제로는 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결정은? 신탁을 받는 그 가난한 농부의 딸이 받았던 네. 그 양원적 의식의 그 운의 직관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독실이가 아까 했던 거에 대한 답변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대제국이 그런 상태로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포로를 죽일 그거는 것인가 저도 말 약간 것인가. 의심스러운 게 이거는 100% 그 뒤에 또 이제 비리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왜냐면 이게 아주 우리가 쉽게 그리스에서의 그 신탁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게 그 무녀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하면 옆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걸 해석해줬다고 얘기하잖아요. 건당 한 그렇죠. 3억 네. 정도 시가가 있었을 거예요. 건당 3억. 영화를 봐도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물론 그거는 영화이지만. 근데 난 솔직히 그 뭐라 생각하냐면 그냥 질문 방식이 모든 답변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맞아요.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 어차피 A가 됐든 B가 됐든 50%의 질문을 하는 거야.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당연히 했어야 되면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야.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해도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어떤 답변이 나와도 문제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탁 이야기 계속 들어보죠. 네, 그리고 지금 그 현대적 관점에서 자꾸 보시면 안 되고 이때는 그리스 사회 전체가 이걸 믿는 거예요. 신탁이 내려지면 절대적인 명령이고 그걸 따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들어보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어요. 패널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기에 의해서 유지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 그 그리스 델포이 재단 이런 거 있었다는데 네. 100%. 근데 저희도 재단이 지금 재단. 네, 한국에서도 확인하지만 어떤 뭔가 대리 사기에 의해서 운영되는 권력 자체가 1000년을 한 사회를 유지시키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비난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그 환각적인 작용? 당시에 뭐 있었냐면 동굴 바닥에서 캐시움이 방출되었기 때문에 무녀들한테 맞아요. 환각적인 작용을 일으켰다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연구에서 검증되거든요. 1903년에 프랑스에서 발굴했는데 이 당시 지역 동굴에선 캐시움 자체가 검출되지 않는다라는 게 분명해졌고 이후 연구에서도 이걸 계속 입증해 나가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유황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양원적 문명의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 그래요? 네. 왜 우리 영화 300에서 봐도 막 유황 맞고 막 그러지 않나? 네. 근데 그런 게 실제로는 아니었다. 네. 우리의 미신인가요? 델포이 신탁에도 앞에서 설명한 양원적 패러다임의 4가지 요소가 다 늘어나요. 그리스 사회 전체가 뭘 믿고 있냐면 신탁을 받는 것이 신의 명령이고 이것을 따라서 그리스 사회가 움직여야 된다는 뭐가 있냐면 사회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집단 인지 규범이 형성돼 있고 두 번째로는 복잡한 유도 절차가 있어요. 그 무녀들이 단순히 막 환각에 들려가지고 신탁을 내려받는 게 아니고 그거를 위해서 목욕을 재개한다던가 물을 마신다던가 그다음에 월계수 나뭇잎을 사용한다던가 이런 의식을 축소시키기 위한 절차들이 있어요. 유도 절차. 네. 세 번째, 무녀들이 신탁을 대리할 때는 의식을 잃는 환각 상태에 빠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환각 상태에서 깨어나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째는 권한임. 누가 권한을 대행하고 있냐면 아폴로 신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어요. 아. 이런 요소들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봐요. 이게 양원적 패러다임의 모습이다. 네. 이거를 그리스 사회가 1000년 동안 믿었고 어느 정도였었냐면 하루에 델포이 신탁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수가 35,000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건바이로 계산해보자니까. 이게 2가지 종류가 있어가지고 네네.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을 때 정말로 실제로 그래가지고 싼 거는 그냥 진짜 줄 길게 서가지고 예 아니오 정도만 하는 신탁이 있었고 이게 주간지 답안처럼 서술형처럼 길게 해주는 비싼 게 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사실 지금도 뭔가 이렇게 뽑는 거 있잖아요. 점 뽑는 거. 맞아. 그런 거랑 뭐 큰 차이가 없는 거기도 하네요. 네. 저도 하려고요. 김도인 신탁. 네, 좋다. 오세요. 근데 이게 그리스 문명만의 특징은 아니잖아요. 네네. 이때 당시 뭐 다 이렇게 식으로 의사결정이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그거지.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가? 이게 잔상이야. 네. 우리 신경에 남아있는 잔상. 양원적 구조의 잔상. 그리고 그리스 델포이 신탁을 말씀드린 건 깡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명권에서 이런 신탁들이 똑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그리스의 델포이 신탁이 가장 오래 유지되었고 가장 대규모라고 봐요. 그리고 그리스 델포이 신탁이 있었던 지역 가보셨잖아요. 보셨죠? 그리스 안 가봤어요? 예, 그리스 안 가봤는데요. 안 가보신 분들 네이버 타고 가시면 쉽게 보실 수 있는데 지금은 네네. 예, 보통 네이버 타고 가잖아요. 네이버 타고들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구글 안 됩니까? 구글. 네. 예. 구글은 좀 그렇고 네이버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네이버 블로그 타고 이제 다녀오시면 되는데 네. 그 델포이가 지금은 관광지로 이제 변환되었기 때문에 그 뭔가 이렇게 신비로운 장소의 느낌은 잘 안 주는데 당시로 치면 그 절벽 자체가 웅장한 거예요. 그리고 바다나 막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신비롭게 들리고 항상 안개가 끼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이니까 일상적인 주관 의식이 이제 축소되기 쉬운 장소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탁을 받던 장소들은 좀 일상생활과 구별되는 독특한 환경을 자아내는 곳인 곳이 많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왜 우리가 좀 신비한 곳에 장소를 가가지고 어떤 신비 체험을 하려고 하거나 그게 그냥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게 우리의 주관적 정신을 조금 위축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신탁도 저희가 양원적 패러다임이 계속 약화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6단계로 이렇게 변환이 일어난다고 봐요. 이거 재밌으니까 짧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장소 신탁으로 드러나요. 처음에 드러났을 때는. 주위 경관이 수려하고 환상을 일으키는 소리나 파도, 물, 바람 때문에 신탁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장소에 가면 직접 듣는 거예요. 대리인이나 사제가 필요 없이. 그래서 당시에도 델포이에서 동쪽으로 한 32km 정도 가면 레바데이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사제가 없어요. 사람들이 가서 직접 듣는 장소였어요. 근데 대자연에 압도돼서 뭔가 들리는 것처럼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최 사장님이 이제 하교 퇴근하면서 듣는 그런 신탁 같은 것들 직접 듣는 거. 왜 그때 들렸는지 이해했어요. 네네. 왜 그리고 또 쥐가 나오는 곳에 살고 있잖아요. 기이한 환경에서 살면 이런 환경이 조성되기 좋아요. 쥐가 자꾸 말을 걸어요. 네. 쥐약 놓지 말아라. 네네. 그건 진짜야. 그래서 가짜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구나. 두 번째는 예언자 신탁이 드러나요. 라따뚜이 봐봐. 네. 이때는 라따뚜이. 특정한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라따뚜이.
특정한 사람들, 특히 사제들이나 여사제들만이 그 장소에서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돼요. 세 번째는 훈련된 예언자 신탁이라고 해서 직접 이제 사제들도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사제들이 긴 훈련 시간이나 유도 시간을 겪은 다음에 신탁을 받는 거예요. 아무튼 축소되고 있는 건 확실하네요. 점점. 네네, 그렇죠? 점점 축소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들린 신탁이라고 해서 기원전 5세기 이후부터 일어나게 되는데 기원전 5세기 이후. 네. 더 많은 훈련과 더 복잡한 유도 절차를 거친 후 기간으로 신들린 다음에 막 온몸이 뒤틀리는 상태에서 신탁을 내뱉게 되는 거예요. 작두타기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빙의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 술도 좀 마시고 했겠네요. 네네. 아마도. 네, 그래서 제가 요즘 항상 술 마시는 것처럼. 빙의 되려고? 네네. 그래서 하신 거군요. 주관적 증신의 강화 때문에. 네. 근데 이거 너무 신기한 게 예전에 불교에서도 초기에 그 브라만교가 발전되면서 복잡한 의례 절차가 문제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가 발생했을 때도 예수도 항상 뭐냐면 신상이나 이렇게 주상 같은 걸 모시거나 복잡한 의례 절차 같은 걸 항상 비판한단 말이에요. 두둥. 직접 듣는 사람들은 그 절차가 거추장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게 양원적 패러다임이 점점 강화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의례나 절차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신들린 신탁을 해석하는 게 나타나요. 인지규범이 약해지면 사회적으로 그걸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탁이 내려왔을 때 그거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해석할 수 있는 집단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사제가 신탁을 내뱉으면 그것을 해석하는 집단이 있어요. 여섯 번째는 발작적 신탁이라고 해서 신탁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목소리가 즉흥적으로만 신탁이 내려오게 되고 신들린 예언자는 발작에 의해서 신탁을 내려요. 그리고 해석은 불가능하고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신탁이 종언돼요. 이게 기원전 1세기경이에요. 그쯤 되면 거의 이제 끝나갈 때쯤 되면 네. 실제로는 신탁을 받는 무녀라고 하나요 여기서? 뭐 이런 네, 사제들은 실질적으로 정신분열증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건 정신병의 일부다라고 보고 치료의 대상으로 보는데 당시에는 그게 신들린 거다. 쟤는 뭐 사제를 해야 돼라고 시켰을 수도 있겠네요. 그 문화를 생각해 보면.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예전에 티베트에서 그 신탁 받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가서? 아니 가서는 나 다큐멘터리로 빼놓고 갔어? 아니 어떻게 들어왔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발작적 신탁처럼 보여.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호흡을 막 목을 조여서 호흡을 가빠지게 하고 막 춤을 추고 하다가 아주 짧은 소리를 내는 거야. 그럼 그거를 또 신들린 사람들을 해석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네. 또 해석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양원적 뇌에서부터 멀어진 결과다. 네. 그리고 흥미롭구만. 신들림 현상 여기는 이제 문화학적인 분석도 하니까 일리아스나 오디세우스 같은 작품들을 보면 신들림이라는 현상 자체가 아예 언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 신들이 직접 말을 하지 인간의 입을 통해서 대리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탁은 뭐를 보여주냐면 더 이상 신이 직접 말을 하지 않고 인간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문헌학적으로 드러나는 건 기원전 400년경에 이르면 그리스 전역의 신탁이랑 개인들이 신들렸다는 현상들이 계속 문헌학적으로 보고가 돼요. 근데 아까 독실님도 말했지만 이게 완전 양원적인 의식 상태로 복귀하는 걸로 보기 어려워. 왜 그러냐면 양원적 의식 상태의 사람들은 신의 명령을 받지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행동 체계가 분명했어요. 자기가 뭘 하는지 알고 인식하고 계절이나 시간 변화를 인식할 수 있었는데 신들리는 현상에 이제 처하는 사람들, 신탁을 받는 사제들은 일시적으로 의식이 소멸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네, 이게 조금 구별되는 특징이에요. 기원전 400년 전 그쯤에 그리스에 점집이 번성했다. 네네. 무당이 번성했다. 일부는 분명히 이런 것도 있었을 거야. 진짜로 정신분열, 뭐 혹은 어떤 사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 된다는 걸 알았다. 그렇죠. 그렇지. 당연히. 야매로 있겠지. 당연히 있었죠. 그래요. 네네. 네. 우리 너무 타락한 것 같아.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중요한 게 이게 당연히 나중에는 상업적이거나 악용되는 사례들이 번성하게 돼요. 그렇죠. 돈이 되니까.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신탁을 하다가 신탁이 이제 종결되게 되면 기원전 1세기가 되면 델포이 신탁도 이제 기능을 잃게 되거든요. 요것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럼 공적 영역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그 지하 세계, 네, 사적 영역으로 가게 되는 아니구나. 거예요. 네. 지하 경제? 맞아요. 지하 경제로 흡수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신비한 주술, 뭐 마법적인 그런 뭔가 비 이런 것들이 다 이때 생겨났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원적 패러다임, 그러니까 주관적 의식을 축소시키는 절차들이 굉장히 신비적으로 빠지게 되면 저희가 지금 뭔가 문헌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발생한다고 봐요. 뭐냐면 체면술사 같은 것들. 그래서 이때는 개인적으로 접신시켜주는 사람들, 직업군이 생겨나요. 네, 그 사람들을 이제 펠레스티케라고 불리는데 최면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카토코스라고 불리는 영매들을 데려다가 사람들이 원하는 귀신을 접신 들리게 해주는 거예요. 나 뭐 우리 아빠 보고 싶어 그러면 아빠를 불러오게 해준다던가, 나 뭔가 이제 돈을 불리고 싶은데 뭐가 궁금해 그러면 재화와 연결된 신을 불려준다던가, 이런 직업들이 막 생겨나요. 그리고 뭐 저희가 보는 것처럼 의식이 축소되려면 조금 일상생활이랑 구별되는 독특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마법사들이 뭔가 마법의 원을 그려서 그 안에 서 있거나 무슨 주문을 외우거나 이런 것들이 다 유도 절차의 일환이라고 보게 돼요.